안녕하십니까. 의사 한의사 김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레르기와 피부질환의 동서의학적 체질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란 무엇인가? 알레르기의 체질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급만성 두드러기와 지루성 두피, 여드름,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체질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레르기란 항원이라는 것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한 항원이 항체와 결합했을 때 비반세포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히스타민이 가장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에는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대표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천식이 있겠습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은 그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 그렇게 병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즉 알레르기란 그 알레르기 체질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몸의 문제인 것입니다. 코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고, 피부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며, 기관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레르기 질환에는 폐기관지 알레르기가 있겠고,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관지 천식이 있겠습니다. 기침이한 천식은 일종의 기관지 과민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코 알레르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겠고, 피부 알레르기에는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에 알레르기 피부염, 두드러기가 있겠습니다. 또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는데 눈이 많이 가렵고,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나거나 눈이 많이 충혈되는 그런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겠습니다. 또한 식품과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알레르기가 있겠고요. 또한 특이하게도 알레르기성 자반증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반증이란 쉽게 설명하면 피멍을 말하는데요. 피멍과 함께 복통, 그리고 관절통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피멍, 복통, 관절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러지 질환을 왜 꼭 치료해야 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재채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소양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알러지 질환을 꼭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알러지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알레르기 비염일 경우에는 축농증이 걸릴 수 있겠고, 천식인 경우 심해지면 폐렴까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감소로 학습 능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 감소로 인한 공부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업무 능력이 저하가 될 수 있겠고, 특히 알레르기로 인하여 너무 철저하게 식이 제한 요법을 시키면 성장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이 오랫동안 방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축농증으로 진행된 경우 외모에 손상까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알레르기는 한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를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알레르기는 단순히 코의 문제가 아니고, 피부의 문제가 아니고, 기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질 이상에 의해서 알레르기 체질이 된 다음에 피부로 나타나고, 코로 나타나고, 기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뭇가지와 이파리는 그 뿌리가 튼튼하면 무성해지고 윤택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란 몸을 치료하게 되면 코의 증상이라든가 피부의 증상, 그리고 기관지의 증상까지 호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한방치료는 급성기, 만성기를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는데, 급성기 때에는 그 나타나는 피부 병변의 성상을 보고 먼저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려움증이 아주 심한가, 진물이 많이 나는가, 아니면 붉게 그 홍반이 많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경우 만성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만성기 질환들을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환자의 그런 전체적인 체질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가? 그 다음에 월경에 의해서 그 피부 병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먼저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약은 그 수천 년 동안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그 치료를 이해를 했었는데 최근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전 대보탕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증강하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요. 보중익기탕에는 저하된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걸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스테로이드 복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시오탕이나 실형탕을 함께 복용할 경우 스테로이드를 감량시킬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미지황환에는 항노화 작용이 있는 걸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 및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란 그리스어가 어원인데 비정상적인 반응, 아니면 좀 이상한 반응, 기묘한 반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징적으로 아주 심한 피부 건조가 나타나겠고 가려움 및 염증이 동반되는데 이는 만성적으로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소양감에 대한 한계치가 낮기 때문에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는 어린 아이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어른에게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어린이 중에 약 10에서 15% 정도 발생하고요. 그 중에 5%의 환자는 사춘기나 어른이 되어서도 피부염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외적인 요인, 즉 환경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병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서 피부 장벽의 기능을 손상을 시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유발되고 또한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이는 점점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꽃가루, 그다음에 대기오염, 집에 있는 찐득이, 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접하는 화학물질, 세제를 통해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땀이나 자외선, 의류, 미생물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적 요인이 있는데요. 유전적으로는 가족 중에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면역학적 요인으로는 특정 항원에 대해서 IgE가 과다 생성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라마이드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아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부 장벽의 모식도입니다. 그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각질세포가 마치 벽돌처럼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어서 아주 훌륭한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장벽이 무너졌을 때 내부적으로는 수분이 쉽게 방출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외부 자극이나 세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진단 기준이 3가지가 있고 보조 진단 기준이 14가지가 있는데 주 진단 기준 중 2개 이상의 증상과 보조 진단 기준 중 4개 이상의 증상이 같이 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주 진단 기준에는 첫 번째 소양증이 있겠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 및 부위가 있는데 2살 미만의 환자에게는 얼굴, 몸통, 팔다리가 펴지는 부위에 습진이 발생하는 그 양상을 보이겠고 2살 이상의 환자에서는 얼굴, 목,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에 습진상의 병변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토피, 알러지의 그런 개인 및 가족력이 있을 때 주 진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가지가 있는데요. 피부가 건조할 때, 그다음에 마른 버짐이라고 하는 백색 비강진이 나타날 때, 눈과 귀 주위의 습진성 병변, 그리고 비듬과 같은 두피 인설, 그다음에 땀 흘릴 경우에 소양증 등 이 14가지 중에
4가지 증상이 있을 때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그 나이에 따라 특징적인 모습을 띠는데 영아기 때에는 뺨에 홍반성 피부염의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의 나머지 부분과 목, 팔다리가 펴지는 부위에 삼출성 습성 병변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아기 때에는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에 특징적인 병변의 모습을 띠겠습니다. 성인기에는 이마나 목, 손목, 발목에 건성 피진과 태선화, 즉 코끼리 피부처럼 두터워진 그러한 피부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토피 피부염은 생후 2, 3개월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약 60%는 1살 이전에 증상이 시작이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50%에서는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개인력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기에 발생한 환자의 반 이상이 2살 이전에 호전이 드는데요. 5살까지는 40%가 자연 치유가 되고 대부분 사춘기 이전에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약 5%의 환자는 사춘기나 어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이 됩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 4개월 된 남자아이의 얼굴 사진입니다. 사진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비늘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인설을 볼 수 있겠고요. 그 인설 주변에 피부색이 붉게 변하여 있는 홍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는 생후 2주 후부터 발생된 이런 습진성 병변으로 이 병변이 점점 심해져서 내원했던 환자인데요.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의 체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엄마, 아빠, 그 체질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의 체질이 완전히 파악됐을 경우 어린아이의 그 체질은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보습요법이 중요하겠고 특히 이 얼굴을 긁지 않도록 손에다가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든지 심하면은 손에다가 장갑을 착용하게 하여 그 얼굴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체질이 판별이 되면은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선별해서 먹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세 여자 환자 아토피 피부염의 사진입니다. 체간부 뒷부분에 전체적으로 건조성 피진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환자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을 허와 허실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실증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허증 같은 경우는 몸을 보강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겠고 이 환자의 경우 일단 초기에는 이러한 실증의 현상들을 조절해주는 치료법을 먼저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21세 남자 환자의 사진과 4세 여자아이의 그런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 그 피부염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가 어떤 치료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내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오른쪽 그 사진에 있는 그 피부 병변 같은 경우는 무릎 뒷부분에 그 염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에 대한 어떤 의욕과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 없이 아이가 단지 심하게 긁는다는 이유만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토피 피부염은 그 곰팡이나 동물의 털 같은 피부 자극 물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섭취하는 음식과 공기로 들어 마시는 찐득이, 꽃가루와 같은 그런 원인 항원 물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감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피부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 건조 방지를 위해서 항상 보습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의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합병증이 주로 발생하는데 피부 합병증에는 세균성 감염이 있을 수 있겠고 바이러스, 곰팡이, 그리고 박탈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박탈 피부염은 피부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면 전신의 피부가 붉어지면서 광범위하게 벗겨지고 진물과 딱지가 심하게 앓는 증상을 박탈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눈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면 눈꺼풀이 많이 가렵기 때문에 눈꺼풀을 비비다 보면은 눈꺼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백내장이 호발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막에 만성적인 자극이 있을 경우에 원추 각막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 만성적으로 그 환자를 괴롭힐 경우 어떤 정신적인 불안이나 그다음에 불만이 쌓이게 돼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또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 발육 이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아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경우 가려움증에 의한 수면장애, 그리고 음식 섭취를 너무나 제한할 경우 신체 발육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의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진을 통해서 환자가 언제부터 그러한 증상이 발생했는지 살펴볼 수 있겠고, 두 번째 피부단자 검사라고 해서 항원이 들어있는 액체를 환자의 피부에 뿌린 다음에 그 부위를 침으로 살짝 찔러서 바로 반응을 알아볼 수 있는 피부 단자 검사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어떤 특이적인 항원에 대해서 면역 글로불린 E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혈청 중에 전체의 면역 글로불린 E를 수치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각각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고, 지연성 면역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피부에 첩포를 붙여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표피 수분 손실 검사라고 해서 피부 장벽 기능에 손상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진 및 피부 확대경 검사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일단 맥진을 통하여 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설진을 통하여 전체적인 순환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또한 청진기를 사용하여 장음을 청취를 하고 결막 상태도 확인을 해서 환자의 전체적인 몸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근골격계의 상태까지 자세히 살펴봐 근육에 경결점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확대경으로 피부에 인설이 있는지, 각질이 얼마나 있는지, 또한 홍반이 있는지, 피부가 얼마나 건조한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의학의 아토피 피부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부터 아토피 피부염은 한방적으로 태열, 내선, 태렴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폐의 기운이 허약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겠고요. 오래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화나 열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섭생으로 인해 비위에 습한 열이 끼었을 때 발생할 수 있겠고요. 빈혈과 같이 피의 기운이 허약해졌을 때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질적인 원인을 살펴보겠는데 통계상으로 태음인에게서 70% 정도 알러지 질환을 차지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태음인은 간의 기운이 강하고 폐의 기운이 약합니다. 한방적으로는 피부를 폐가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폐가 약한 태음인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겠고, 소양인에게서는 20%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열이 많아서 열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음인은 위장이 무력하기 때문에 비위가 약해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의 체질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체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병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문진과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시진, 맥을 통한 맥진, 그리고 청진기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그 몸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체열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외선 체열 진단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성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체성분 검사란 우리 몸 안에 지방량이 얼마나 되고 무기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체질에 따른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체질에 맞는 한약재를 선택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체질 침구 치료에는 그 환자의 체질에 맞는 약침 요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체질침 요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그 염증 상태에 따라 외치 요법이 추가가 되는데요. 외치 요법에는 생기수 요법, 체질 꺼지 요법, 경피 약침, 침주 요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그 환자의 전체적인 몸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몸의 경결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근육이 뭉쳐있는 부위까지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적외선 체열검사 사진인데요. 좌측에 있는 사진은 12세 여자 환자의 사진입니다. 체간부에 열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19세 남자 환자의 적외선 체열검사 사진입니다. 부위를 보시면은 폐와 대장에 있는 부위가 체열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체질 한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체질 검사에 따라 정확한 사상 체질을 판별을 해야 되겠고, 그 사상 체질에 따라 적절한 약재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태양인은 폐의 기운이 강하고 간의 기운이 약합니다. 태음인은 간의 기운이 강하고 폐의 기운이 약합니다. 소양인은 비장의 기운이 강하고 신장의 기운이 약합니다. 소음인은 신장의 기운이 강하고 비장의 기운이 약합니다. 저희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체열 검사상 어떻게 변하는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치료 전 사진인데요. 전체적으로 체열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체열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5세 태음인 남자 사진인데요. 치료 전에는 전반적으로 체간부의 열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치료 후에는 체간부의 열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양방적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의 그러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반 치료가 있겠고, 보조 치료가 있겠고, 선택 치료가 있겠습니다. 일반 치료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사용할 수 있겠는데, 피부 보습이 중요하겠고, 그 염증 상태에 따라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소적인 면역 조절제를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및 알레르기 관리 차원에서 유발 또는 악화인자를 제거를 하는 그런 요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적인 치료에는 항히스타민제가 있는데, 그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 유발 물질 중에 히스타민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 있겠고, 피부가 약해지는 아토피 환자의 경우 제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겠으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제, 곰팡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진균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은 감마 리놀렌산이 혈액순환 개선과 항염증 작용이 밝혀져 감마 리놀렌산을 복용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 치료는 아주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을 이용한 광선 치료가 있겠고요. 또한 스테로이드제나 사이클로스프린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터페론 감마나 면역 글로불린 주사 같은 그러한 면역을 직접 올리는 치료 요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료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알레르기란 어떤 기본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하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일단 피부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의 대소강약을 판단하여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체질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피부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치 요법을 통해 피부 관리도 병행하게 됩니다. 자, 체질 개선.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자주 듣는 체질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면, 피부는 어떤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장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알레르기 질환의 문제는 증상이 아니라
몸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비염은 코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만의 문제일까요? 체질 개선은 어떠한 국수적인 지역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친 몸의 기울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체질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체질 한약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일단 피부 이외의 소견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위장이 허약한 경우에는 비장의 병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월경 주기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어열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가 될 수 있고, 부종이나 두통, 현기증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수독이라고 해서, 수독은 체내에 절유된 수분을 말합니다. 그런 수독이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긴장이나 쉽게 화를 내는 경우 간에 병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오장육부의 대소강약을 파악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체질 검사에 따라 정확한 사상 체질을 판별을 해야 되고, 그 사상 체질에 따라 적절한 방제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체질 친구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체질 약침요법이 있는데요. 이 약침이란 체질에 맞는 한약재에서 축출한 성분을 주요 경혈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그 약물을 주입을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인체를 자극하는 효과와 동시에 내부 장기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봉독 면역요법이 있겠는데, 봉독을 단계별로 투여량을 증가를 하게 되면 인체는 그 항원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봉독뿐만이 아니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다른 항원에 대해서도 적응이 돼서 알레르기 반응을 차단하거나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질에 따른 적절한 경혈을 선택하는 체질 친구 치료가 있겠습니다. 기타, 이침 및 피부침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체질 약침요법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약침액을 선별하여 시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환자는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복부에 약침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치요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기수요법이 있는데요. 생기수를 환부에 도포하여 피부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고 가려움증을 없앨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질꺼지 수침요법이 있겠는데, 그 사람 체질에 적합한 약액을 꺼지에 수침시켜 피부에 도포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피, 약침, 침주요법이 있겠는데요. 체질 약액을 경피에 통증 없이 침주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척제, 생약 연고제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 피부의 가려움증과 진물을 진정시키고 2차 세균 감염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체질꺼지 수침요법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환자의 체질에 적합한 체질 약액을 꺼지에 묻혀 피부에 일정 시간 덮어주어 피부로 약액이 스며들게 하여서 아토피나 피부염의 염증을 억제하고 가려움을 최소화하는 치료법입니다. 다음은 경피, 약침, 침주요법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피부에 아주 얇게 거의 통증 없이 체질에 맞는 약침액을 침주하여 피부로 스며들게 합니다. 이 요법은 피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또한 피하 지방 감소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환자의 보습제 사용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후에 물기가 남아있는 동안 즉시 보습제를 발라야 되고, 두 번째로는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발라야 되며, 피부가 건조할수록 여러 차례 바를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 환자의 목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약 15분 내로 하며, 때를 밀거나 거친 타올을 이용하여 피부를 자극하지 말고, 비누는 보습력이 강한 비누를 가볍게 사용하여 피부가 과도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이 끝난 후에는 문질러서 닦지 말고 물기를 찍어내듯이 닦아야 되며, 건조한 부위에는 베이비 오일을 바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아의 체질 침구 치료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체질침은 소아에게도 아프지 않게 시술할 수 있겠습니다. 근만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기는 한방적으로 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곤충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 또한 음식물에 의해서, 또한 약물에 의해서, 아니면 진동 같은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두드러기는 원인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두드러기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될 때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피부 묘기증이 있습니다. 묘기란 피부에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겠는데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체열이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두드러기인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했을 때,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체열이 상승해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란성 두드러기가 있겠는데, 찬 공기, 찬물과 같은 차가운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맥관부종이 있는데, 피부가 압박을 받았을 경우 통증과 함께 나타나는 두드러기입니다. 햇빛 알레르기라고 해서 일광 알레르기가 있겠고, 드물지만 물에 의한 두드러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드러기 사진인데요. 두드러기를 의학적인 용어로 팽진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갑자기 가렵고 부어 올랐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사진은 피부 묘기증 사진인데요.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피부 묘기증은 간단한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깨비 같은 예리한 물체로 피부를 긁으면 수분 이내에 해당 부위가 부어오르고 가려워집니다. 두드러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기를 치료할 때는 급성 두드러기일 경우 원인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피하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히스타민이 두드러기 발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 있겠고, 보혈제를 쓸 수 있는데, 두드러기는 주로 밤이나 야간에, 새벽에 심해지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야간에 심해지는 것을 음액이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제를 사용할 수 있겠고, 콜린성, 한란성 두드러기는 체질 개선제를 복용을 하면 쉽게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침구요법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체질 침술요법, 체질 왕뜸요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치료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두드러기는 봉독 면역요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루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지루 피부염을 면육풍, 배설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왜 바람이 들어갔냐면, 바람의 속성상 쉽게 변하고 속성이 가볍기 때문에 상부에 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면육풍, 배설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루 피부염은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두피라든가, 그다음에 눈꺼풀, 귀 뒷부분, 그리고 겨드랑이와 엉덩이 부위. 증상으로는 두피에는 비듬과 같이 인설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또한 모발이 탈락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 동반이 되는 습진성 피부염을 지루 피부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지루 피부염의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은 두피에서 지성의 인설과 발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부스러기를 동반한 황갈색의 인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루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 피부염은 피지선이 과다하게 분비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겠고, 곰팡이도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진균제를 두피에 바를 경우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 이상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신경계 장애 환자에서 호발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표피 증식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세포 증식 억제성 약물을 투약했을 경우 증상의 호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도나 습도에 따른 계절적인 원인이 작용할 수 있겠고 약물이나 영양적인 이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지루 피부염의 한의학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 피부염은 그 몸의 내부, 오장육부에 어떤 습열이 끼었을 경우나 아니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몸 안에서 열이 발생하는 경우 지루 피부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마르는 혈종 상태, 즉 피가 탁해지는 상태로 변하고요. 그렇게 되면 피부에 열이 생겨 피부가 붉어지면서 피부를 제대로 영양하지 못하게 되어 지루 피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사춘기에 흔히 여드름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드로젠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피지선의 활동이 왕성해져 여드름이 더 심해지고요. 상주세균의 영향을 받는데 상주세균은 우리 얼굴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그 세균에 의해서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면 그 세균이 그 피지를 분해해서 지방산을 만들게 합니다. 그 지방산이 그 면포 주위에 염증을 일으켜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고요. 정서적 요인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거나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서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서적 요인도 여드름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단 음식을 많이 먹었을 경우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겠고요. 요즘은 그 여드름이 있는 여성 환자의 경우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두껍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화장품 중에 유분이 많이 포함됐을 경우 여드름을 또한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체질과 여드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인. 여드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체질이 소음인인데요. 소음인은 그 특징상 소화기가 무력하고 추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피부 발산이 다른 체질보다 약하게 됩니다. 그럼 피부 발산이 저하가 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리불순이 생기게 되면 모공의 순환이 장애를 받습니다. 모공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은 피지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피지 배출이 저하가 돼서 여드름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음인 같은 경우 여드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태음인의 특징이 간의 기운이 강하고 폐의 기운이 약한데 일반적으로 간의 기운이 강해서 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열이 발생하게 되면 광대뼈 부위에 여드름이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 태음인은 체격이 아주 크고 모공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땀의 배설이 잘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경우 간열이 발생하여 광대뼈 부위에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체질상 열이 많고 열이 위로 뜨는 성질이 있는데 열이 많기 때문에 이마나 얼굴 전체에 오돌토돌한 작은 구진이 많이 퍼지면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변비가 생길 경우 열독으로 인하여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여드름에 대한 사진인데요. 위에 있는 여드름은 흰 여드름, 면포성 여드름이라고 해서 여드름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주 흰 오돌토돌한 흰색 그 색깔을 띠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돌토돌한 끝부분에 검은색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윗부분에 지방이 들어차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염증성 여드름인데요. 이 염증성 여드름은 붉은 여드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면포 주위에 경미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사진은 화농성 여드름 사진인데 이 내부에 노랗게 곪은 상태입니다. 이 고름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갈 경우 흉터까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여드름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드름 같은 경우는 그 체질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지루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은 체질적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체질적인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치료를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체질 한약 치료가 있겠고요. 생기수 요법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그 환부에 생기수를 도포하여 피부의 염증 상태를 개선시키고 가려움증을 없앨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질에 맞는 약침, 그리고 그 체질에 맞는 경혈을 선택해서 침법을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알러지 질환, 그리고 특히 피부 질환의 체질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체질 식이요법은 환자가 꼭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요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장육부는 누구나 오장육부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일지라도 체질에 따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겠고 또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체질에 따른 음식의 선택은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체질 식이요법의 기본은 우리가 건강할 때는 사실 골고루 아무거나 잘 섭취를 해도 크게 건강을 해치지 않으나 병에 걸려 있을 경우, 특히 허약한 경우에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체질 식이요법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그 체질을 파악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오장육부의 대소강약을 파악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알레르기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음인 계열의 그 오장육부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 계열은 간장이나 쓸개의 기운이 강하고요. 폐와 대장의 기운이 약합니다. 이런 태음인 계열한테 어떤 식이요법을 시행할 때 음식을 곡류, 채소류, 그다음에 육류, 과일류, 비타민이 포함된 양류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해로운 것은 간장이나 쓸개 그 기운을 돕는 음식과 약이 이 태음인 계열에는 해로울 수 있겠고요. 이로운 것은 폐와 대장이 약하다고 했는데 이 폐와 대장의 기운을 돕는 음식과 약이 태음인에게는 이로운 음식과 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태음인 계열의 해로운 음식은 곡류, 과일류 중에 포도나 키위 이러한 그 과일까지도 해로운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채소류 중에 대부분의 푸른 잎채소는 태음인 계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패류도 태음인에게는 해롭게 작용할 수 있겠고요. 약물 중에 오가피나 녹즙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겠습니다. 태음인의 유익한 그 음식을 살펴보면 곡류 중에 콩이나 밀 같은 그런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채소류 중에 대부분 뿌리 채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육류, 그 다음에 각각의 유익한 과일류도 따로 있겠고요. 약물이나 기타 그런 건강식품도 그 체질에 유익한 음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그 각각의 피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환자분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과연 완치가 되는 것인가 항상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완치라는 말이 적합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증상이 없는 기간을 최대한 늘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의 어떤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거를 근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을 심하면 수십 년 동안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경험상 아토피 피부염은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어린 그 아이와 함께 온 부모님 같은 경우
아토피 피부염하고 태열은 어떻게 틀린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 아토피 피부염과 태열은 서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열은 돌이 되기 전에, 한 살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습진성 피부 질환을 말하는 거고, 옛말에 이 태열은 그 아이가 땅을 밟으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한 살 이전에 대부분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흔히 접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무조건 바르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도 치료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장기 사용하는 것이 이 환자한테 해로운 것이지, 증상이 심하면 2주 내지 3주 정도 그 스테로이드를 써서 증상을 가라앉혀야 그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차 세균 감염에는 항생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러지 피부 질환의 동서의학적 체질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두피염과 같은 그 장시간 동안 고생했던 환자분들에 있어서 치료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 방법 자체가 어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끈기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끈기와 함께 그 환자 체질에 맞는 섭생을 꼭 같이 병행을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체질 개선은 기울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몸의 상태를 개선을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러지 피부 질환으로 인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